50세의 한국인 남성 이재민은 남미 콜롬비아의 외딴 마을에 우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여성들만 사는 인구 절벽의 마을이었고, 마을 여성들의 간청으로 24명의 콜롬비아 여성들을 임신시켜주는 아름다운 생명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재민, 그의 나이 50. 거울 속에는 삶의 풍패에 지친 남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야망은 오래전 빛발했고 가슴에는 희끗한 머리카락만큼 공허한 바람만 드나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성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90년대 말 의욕적으로 뛰어들었던 IT 벤처 사업은 애외한 위기라는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은 건 빚더미와 배신감, 그리고 실패자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이는 가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업 실패의 스트레스는 아내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려놓았고 결국 12년의 결혼 생활은 쓸쓸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어쩌면 다행이라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표류 그 자체였습니다. 막노동, 대리운전, 작은 식당 운영, 생계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삶의 중심은 좀처럼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못했습니다. 실패의 상처는 그를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속 성공 신화나 평범한 가족의 단란한 모습은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세상과 자신 사이에 투명한 벽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더 이상 이을 것도 미련을 가질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낡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눈을 감은 채 손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미 콜롬비아.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 아마 뉴스에서 들려오던 혼란과 위기의 이미지가 그의 황량한 내면과 공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때 풍요로웠으나 정치 불안과 경제난으로 신음하는 나라. 위험하다는 말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적인 현실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무의미한 삶을 끝내는 마지막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소한의 경비와 낡은 배낭가의 하나,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보고타 공항에 내렸을 때 마주한 혼란과 불안, 사람들의 경계심 어린 눈빛은 그의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동쪽으로 더 깊은 곳, 아마존강 하류의 거대한 삼각주로 향했습니다. 문명의 흔적이 희미한 곳,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미지의 수로들이 얽힌 태초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현지인에게 헐값에 산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듯한 낡은 모터보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연료통 몇 개와 약간의 비상식량 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미로 같은 물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때론 짙은 녹음이 하늘을 가렸고 때론 광활한 강물이 펼쳐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저 강물에 모든 것을 맡긴 채 마지막 항해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운명의 달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하더니 열대성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강물은 삽시간에 황토색 용처럼 꿈틀거리며 불어났고 그의 작은 보트는 종이배처럼 속수무책으로 떠밀렸습니다. 맹렬한 비바람 속에서 엔진은 몇 번 덜커덕거리다 꺼져버렸습니다. 사방에서 밀려드는 거센 물살,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보트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거대한 부유물들이 시야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체념의 순간, 보트는 물 위로 드러난 거대한 나무뿌리와 맹렬히 충돌했습니다. 튕겨나가는 몸, 머리를 강타하는 둔탁한 충격과 함께 그의 의식은 깊고 차가운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재민은 삐걱거리는 나무바닥의 감촉과 함께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온몸 뼈마디가 쑤셨고 머리는 터질 듯한 통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자 여러 쌍의 낯선 눈동자가 자신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 피부,
칠흑처럼 검고 긴 머리카락, 햇볕과 강바람에 그을린 건강한 얼굴들. 그들의 깊은 눈매 속에는 경계심과 강렬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속삭이며 이재민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주름진 얼굴에 현명함이 깃든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재민의 이마를 짚어 열을 확인하고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작은 그릇에 담긴 씁쓸한 액체를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재민은 본능적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과 무어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몸을 조금씩 추스를 수 있게 되면서 이재민은 자신이 아마존 삼각주 깊숙한 곳에 사는 티쿠나족 원주민들에게 구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 위에 나무 기둥을 받쳐 집을 지어 생활하는 카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은 여러 채의 수상 가옥이 모인 작은 마을 아구아 리사, 즉 맑은 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이름과 달리 불안정하고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장한 성인 남성의 부재였습니다. 보이는 이들은 대부분 여성이었고 간혹 노인이나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소년들 뿐이었습니다. 이재민을 간호해준 여성 마르타는 마을의 연장자이자 실질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녀는 부족 언어와 서툰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어 이재민은 손짓, 발짓, 그림, 짧은 스페인어 단어를 섞어가며 겨우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마르타를 통해 듣게 된 아구아리사의 사연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몇 년 전 외부에서 유입된 치명적인 전염병, 아마도 홍역이나 독감 같은 원주민들에게 면역이 없는 질병, 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치명적이어서 거의 모든 성인 남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립된 위치 탓에 의료적 도움 없이 공동체의 기둥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아구아리사는 생존이 여성들의 어깨에 달린 마을이 되었습니다. 낚시로 식량을 구하고 야자수로 생필품을 만들며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일이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인하고 지혜로웠지만 마르타의 눈빛에는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진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줄어든 공동체의 앞날은 불투명했습니다. 외부에서 온 건장한 50세 남성, 이재민의 등장은 조용한 공동체에 던져진 커다란 돌멩이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 여성들은 그를 멀리서 경계하며 관찰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훔쳐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위협이 없음을 알게 되자 경계심이 누그러졌습니다. 오히려 그의 존재는 남성의 지도력과 노동력이 절실했던 이들에게 미묘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구아 리사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이재민의 몸은 티쿠나 여성들의 정성 어린 간호와 약초 덕분에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장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티쿠네오는 그가 아는 어떤 언어와도 달랐고 마르타 외에는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답답함에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참고 손짓, 발짓, 표정으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서툰 몸짓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이는 어색함을 누그러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일상을 관찰하며 티쿠나족의 삶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리체 야자나무는 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열매는 식량이 되고 수액은 음료가 되며 섬유진로는 해먹, 바구니, 낚싯줄을 만들었습니다. 여성들은 능숙하게 통나무배를 저어 미로 같은 수로를 누비며 물고기를 잡거나 물자를 구했습니다. 아이들은 물 위에서 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린 소녀들도 카누를 제법 다뤘습니다. 하지만 삶은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식수는 빗물에 의존했지만 건기에는 부족했고 고인물은 오염되기 쉬웠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배앓이를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낚시도 항상 풍족하지 않아 빈 그물로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강가에서는 카이만 악어의 눈빛이나 제규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재민은 더 이상 신세만 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마을에 기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먼저 식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래, 자갈, 숯, 야자 섬유를 이용해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다층 역과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빗물을 통과시키자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반신반의하던 여성들도 아이들의 배앓이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놀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은 어획량 증가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사용하던 촘촘하고 넓은 그물 만드는 법을 보여주고 물고기가 모이는 시간대와 장소, 미끼 활용법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조언대로 하자 이전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풍족한 식량은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방치된 낡은 디젤 발전기를 고쳤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기계를 다뤄본 경험을 살려 며칠간 부품을 닦고 조이고 부족한 부품은 고철로 만들어냈습니다. 마침내 시동을 걸자 발전기가 기적처럼 작동했고 연결된 전구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밤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불빛 아래 춤을 췄고 어른들은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이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재민은 조난자에서 귀한 손님, 필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는 효율성을 중시했지만 티쿠나족은 자연의 순리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성취를 강조했지만 그들은 공동체의 조화를 우선했습니다. 이재민은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마르타는 그의 진심을 읽으며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22세의 호기심 많은 소피아는 그림자를 자처하며 이재민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서툰 스페인어로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냈습니다. 약초에 능통한 32세 루이사는 말수가 적었지만 깊은 눈으로 그를 관찰하며 다치거나 지칠 때 약초를 건네 상처를 돌봤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42세 마리아는 전염병으로 남편을 잃은 아픔을 간직했지만 강인함과 포용력으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이재민에게서 과거 남편의 든든함을 느끼며 따뜻한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이재민은 자신을 향한 시선이 변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과 경계심이었지만 이제는 신뢰, 존경,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이를 외면하려삼 했지만 생명력 넘치는 여성들에게 점차 마음이 끌렸습니다. 실패와 외로움으로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이 아마존 강 위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마존 강은 불어났고 그해 비는 유독 거셌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쏟아진 폭우는 수상 가옥 바닥까지 위협했습니다. 약한 기둥들은 떠내려갈 듯 삐걱거렸고 강물에는 나무와 쓰레기가 소용돌이쳤습니다. 아구아리사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르타는 침착하게 물건을 높은 지대로 옮기게 했지만 집을 구할 방법은 막막했습니다. 이재민이 나섰습니다. 한국 건설 현장 경험을 떠올리며 기둥을 보강하고 집들을 연결해 무게를 분산해야 합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림으로 계획을 설명하며 굵은 나무로 기둥을 덧대고 리아나 덩굴과 야자 섬유 로프로 집들을 역자고 했습니다. 물살 저항을 줄이기 위해 나무 방벽도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처음 반신반의하던 여성들도 그의 확신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재민의 지휘 아래 마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노인들은 적합한 나무를 찾았고 젊은 여성들은 칸으로 물살을 헤치며 나무와 덩굴을 운반했습니다. 이재민은 물속에 뛰어들어 기둥을 받고 로프를 묶었습니다. 루이사는 약초를 끓여 기운을 북돋웠고 소피아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도왔습니다.
마리아는 식량 배급으로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마을을 지켜냈고 홍수가 빠지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민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위기에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여성들은 그의 지혜, 용기, 헌신에 감명받았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의지가 담겼습니다. 홍수 후 평화가 찾아왔지만 젊은 세대의 부재라는 근본적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면 여성들은 모닥불 주위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재민은 대화가 자신과 관련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마르타와 나이 든 여성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이재민도 복잡한 심경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마을 생활에 익숙해졌고 유대감도 깊어졌습니다. 그가 만든 정수기는 깨끗한 물을 공급했고 가르쳐준 방식으로 잡은 물고기는 식탁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전구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김치찌개의 맛, 한국의 기억,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자각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떠나야 한다는 이성과 이들을 외면할 수 없는 책임감, 삶의 의미를 놓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밤마다 해먹에 누워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보름달이 아마존 강을 은빛으로 물들이던 밤, 마르타가 소피아, 루이사, 마리아 등 각 연령대를 대표하는 여성 10여 명과 함께 이재민의 수상 가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이재민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마르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재민이 마을에 온 후에 긍정적 변화를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깨끗한 물, 늘어난 식량, 밤을 밝히는 불빛, 홍수 때의 용기와 지혜로 마을을 구한 그의 헌신을 칭송했습니다. 이재민, 당신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에요. 당신은 위대한 정령이 우리 맑은 물에 보내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마을의 위기를 설명했습니다. 남성의 부재로 공동체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텅 빈 마을의 끔찍함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 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이 되어주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여성들의 남편이 되어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이어주시오.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오.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2세 소피아부터 42세 마리아, 그리고 수십 명의 여성들의 남편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타는 이것이 티쿠나족 전통에서 외부의 강한 혈통을 받아들여 생존을 도모하는 결단이며 결코 가볍거나 모욕적인 의미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이재민의 건강함, 지혜, 책임감, 따뜻한 마음을 지켜보며 그가 아니면 이 역할을 맡길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민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윤리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부 다처제, 그것도 수십 명의 아내. 나이 차이도 문제였지만 문화적, 윤리적 장벽이 그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식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건 죄악이야. 도망쳐야 해. 하지만 자신을 구해준 이들, 가족처럼 품어준 이들, 공동체의 존망을 의탁하려는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홍수 속 사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여성들의 따뜻한 배려와 신뢰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며칠간 해먹에 누워 강물을 보거나 홀로 카누를 저어 수로를 헤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실패한 삶과 이곳에서의 의미 있는 삶이 교차했습니다. 자식 없이 끝난 결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신이 준 마지막 기회라는 유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 제안이 성적인 요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 자신에 대한 절대적 신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르타를 찾아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윤리관,
제 안의 충격과 부담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마르타는 인내심으로 그의 말을 듣고 티쿠나족의 가치관과 공동체 중심 사고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강요하지 않고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민은 여성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소피아, 강단 있는 루이사, 헌신적인 마리아, 이름 모를 수많은 여성들. 그는 자신이 그들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에 깊이 관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거절하고 떠난다면 평생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릴 것 같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나는 모든 여성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남편, 아버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태어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며 사랑과 지혜로 함께 키워야 합니다. 나는 아구아 리사의 뼈를 묻을 각오로 여러분과 이 마을을 지키고 일구겠습니다. 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르타를 시작으로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쁨과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티쿠나족 전통에 따라 이재민과 여성 전체가 운명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엄숙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결혼이라기보다는 생존과 미래를 위한 절박한 서약이었습니다. 이재민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 아마존 강 위에서의 경이롭고 무거운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민의 삶은 상전벽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수십 명 여성들의 남편이자 곧 태어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책임감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지만 그의 가슴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이 기묘한 가족 형태에서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르타와 연장자 여성들의 조언을 구하며 티쿠나족의 공동체 운영 방식을 존중했습니다. 모든 아내를 공평히 대하려 애썼습니다. 낮에는 함께 일하고 밤에는 순서에 따라 각 아내의 거처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의 진심과 존중하는 자세는 여성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밤의 관계는 육체적 결합 이상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신성한 의무이자 유대감을 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각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감정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소피아의 풋풋한 열정, 루이사의 조용한 헌신, 마리아의 성숙한 포용력은 그의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질투나 갈등이 없진 않았지만 공동체 생존이라는 목표 앞에서 개인적 감정은 통제되었고 마르타의 지혜로운 중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생명들이 잉태되었습니다. 소피아가 첫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마을은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곧 루이사, 마리아, 다른 젊은 여성들이 줄줄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재민은 감동과 함께 현실적 고민에 빠졌습니다. 늘어나는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환경은 그는 치열하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경작지를 넓혀 카사바와 옥수수 재배를 늘리고 효율적인 어망과 덫을 고안해 단백질 공급원을 확보했습니다. 밤에는 발전기로 얻은 불빛 아래 장난감을 만들거나 아내들과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루이사는 약초로 임산부와 아이들의 건강을 돌봤고 마리아는 식량 배분과 저장을 관리했습니다. 소피아는 그의 기술을 익혀 다른 여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 이재민은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생명의 우렁찬 울음소리는 그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서툰 솜씨로 피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아이는 소피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곧 루이사의 딸, 마리아의 아들, 다른 아내들의 아이들이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마을은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 년 사이 이재민은 24명 넘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이재민은 아구아리사의 강변에서 석양을 바라봤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잔잔한 아마존 강물이 어우러지며 그는 생각했다.
한국에서의 실패를 딛고 이곳에서 새 생명을 일구다니 기적이다. 하지만 기쁨 뒤에는 혹독한 현실이 기다렸습니다. 늘어난 인구는 식량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건기에는 강수위가 낮아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고, 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재건한 감동적인 여정이다. 티쿠나족 여성들의 강인함과 이재민의 헌신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이 감동을 더 많은 이와 나누고 싶습니다. 부디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